이번에는 우리가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그러한 평가원이랑 수능에 많이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뭐 다문화, 그리고 또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현대 사회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현대 사회의 변화와 그 변화 양상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것도 물론 시험에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농업사회랑 산업사회랑 그리고 이 정보사회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과 평가원 기출 선지를 모두 분석을 하고 풀어본 결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에 하는 특징만 알아놓는다면 훨씬 더 손쉽게 풀 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하고 열심히 듣고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과 함께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우선 세로축을 보면은 여기 보이죠?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고, 그리고 이 가로축에 주요 가족 형태, 주요 산업 이런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 사회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분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분류 기준별로 우리가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이 어떤 건지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농업사회에 비해 산업사회는 이러한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이러한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의 특징의 정도의 차이, 정도의 크기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주요 가족 형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농업사회에서는 확대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시고 살고 또 사돈의 팔촌까지 같이 대가족이 모여서 살았죠. 자, 이러한 가족 형태를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확대 가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알아놓고, 자, 그리고 산업사회로 점차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아도 다들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동자로 삶의 그러한 근로 형태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점차 가구별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핵가족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와 그의 자녀인데, 근데 이때 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자녀가 아니라 그냥 결혼하지 않은 자녀, 아이가 없는 자녀랑 같이 사는 거. 그런 게 바로 핵가족의 형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확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뜻이고, 핵가족이라는 뜻은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명확히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확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고,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 바로 핵가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의 분류 기준은 주요 산업이에요. 자, 우리가 농업사회에서는 몇 차? 그치, 1차 산업을 주로 했고, 산업사회에서는 2차 산업이 주요 산업이었고요. 그리고 정보사회에서는 3차 산업이 주요 산업이었지. 자,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필요한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논이나 밭에서 또는 과수원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바다나 강에서 생선을 잡거나 어패류를 기르고 산에서 약초 등을 재배하거나 캐는 것처럼 주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업이나 임업 또는 축산업, 목축업, 수산업과 같이 자연을 직접 이용해서 생산물을 얻는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2차 산업은 앞서 봤던 자연에서 얻은 것들로 우리가 같이 자연에서 얻은 것들로 필요한 물품을 얻거나 또 생산하는 산업이 1차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1차 산업을 바탕으로 1차 산업의 상품들을 노동수단과 노동력을 투입하는 생산 과정을 통해서 가공하고
그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더해진 물질적 상품들을 생산하는 산업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건설업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여러 가지의 물건을 제조하는 제조업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물질적 상품들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산업. 그러니까 뭐, 어, 1차 산업에서 1차나 2차 산업에서 우리가 생산을 한 것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연결을 하고 배달을 해주는 그러한 유통산업이나 또는 물질적이나 비물질적인 서비스 상품들을 공급하는 산업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 전기나 아니면 가스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물도 사용하죠.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과 또 그것을 생산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전기와 가스 및 수도 사업이 해당이 되고 또 음식, 숙박업 또는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그 용역업이 해당이 됩니다. 말 발음이 안 되네. 용역 용역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우리가 노동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다.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으면은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특징의 분류 기준은 부가가치 원천이 어디냐는 거야. 즉,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 각각의 사회에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자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 부가가치의 원천, 즉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중점적으로 보는 게 농업사회에서는 뭐였냐면 우선 우리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토지랑 노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사회에서는 자본, 우리가 뭐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의 어떠한 제반 시설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자본, 그리고 또 노동도 똑같이 필요를 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정보사회에서는 부가가치 원천이 뭐라고 했어? 그치, 지식과 정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럼 생산 방식은 농업사회에서는 소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띱니다. 소품종 소량 생산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우리가 생산을 해낼 수가 없어. 왜냐면 다 비슷비슷한 물건들을 생산을 자연으로부터 얻잖아요. 그쵸? 그래서 몇 가지 안 되는 몇 가지 안 되는 종류의 상품을 조금씩 생산하는 게 바로 소품종 소량 생산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산업사회에 도래하면서 많이 우리가 품종을 늘리지는 못했지만 소품종이지만 많이 찍어낼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요. 자, 그런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우리 정보화 사회의 특징에서 봤듯이 뭐야? 많은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성을 표출하고 또 사람들의 선호를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걸 싫어해.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같은 물건을 갖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성을 뽐내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해. 그래서 많은 다품종을 조금씩 생산하는 소량 생산 방식을 택합니다. 이게 주를 이루는 생산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놔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업의 동질성이야.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농업사회에서는 직업의 동질성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면 이 직업의 동질성은 농업사회랑 산업사회랑 정보사회 각각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제일 높을까? 그치. 농업사회가 가장 높죠. 농업사회가 제일 높다. 왜냐면은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밭을 메고 있는데 저기 농업사회에서 보니까 저쪽도 밭을 메고 있어. 저기도 또 밭을 메고 있네. 저쪽 순이네도 밭을 메고 있네. 저쪽에 도리네도 밭을 메고 있어. 다 둘러보니까 모든 엄마 아빠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의 동질성, 즉 직업이 얼마나 같은지의 정도가 제일 높아.
농업사회에서. 자, 그 다음요? 산업사회죠. 그 다음 높음, 즉 보통이라고 할게요. 사람들이 근로자로서 공장에 나가는 것은 비슷비슷하지만 각각 어느 공장에 다니는지 어느 직업을 갖고 있는 어떤 노동을 하는지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산업사회에서는 직업의 동질성이 농업사회보다는 낮지만 정보화 사회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질성이 높겠죠. 그래서 보통이라고 할게요. 이 정도의 차이만 알면 돼. 표현의 정도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직업의 동질성이 가장 높구나. 그 다음은 어떤 거구나. 그 다음은 어떤 거구나. 라고 이 순차적인 그 특성의 크기만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정보화 사회는 우리 벌써 생각해보면 정보화 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 있잖아. 그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직업들을 또 유튜브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창출될 수 있는 직업군도 다양해요. 그쵸?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다 다르지. 따라서 제일 낮은 게 바로 정보화 사회이다. 직업의 동질성이 제일 낮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회 조직 구조야. 사회 조직 구조는 뭐냐면은 우선 농업사회에서는 사회 조직, 즉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관계가 조직이 미분화되어 있어요. 자, 조직이 미분화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일을 나눠서 할지, 이 조직이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를 중요시하냐면은 1차적으로 전인격적인 관계, 온정주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1차적 관계를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죠. 자,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 조직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 그렇지, 관료제가 생각나죠. 따라서 관료제라는 사회 조직 구조를 띱니다. 자, 이 관료제에서는 인간관계가 어떻다고 했어? 그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바로 수직적 인간관계. 위에서 우리가 명령을 하면은 아래 사람들은 바로 그거를 전달받아가지고 퍼트리는 게 아니라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수직적 인간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갖는다. 자, 그럼 정보화 사회는? 그쵸. 점차 정보화 사회가 되고 시대가 빨리 변하고 우리가 부가가치의 원천인 지식과 정보가 점차 빨리빨리 변하는 사회가 됐지. 모든 게 빨리 변하는 사회가 바로 정보 사회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그러한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잘 우리가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조직의 형태는 어때? 조직의 유연성이 굉장히 커야겠지. 조직이 유연해야겠지. 조직 구성의 유연성이 커야겠죠. 자,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회 조직이 뭐였지? 그렇지, 탈관료제죠. 탈관료제가 정보 사회의 주된 사회 조직 구조다. 라고 알아둬야겠지. 자, 얘는 어때요? 그치, 수평적인 관계다. 인간관계다. 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사회조직 부분에서 사회조직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야 됩니다. 자,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선생님 설명 듣고서 이해하면 되겠지? 왜냐면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팀에 또는 어떤 조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어디가 제일 높을까? 그치, 농업사회가 제일 높죠. 왜 그래? 그냥 집에서 나가면 바로 앞에 일터가 있잖아. 밭이 있잖아요. 그쵸? 집에서 나가면은 바로 내 일터인데? 그래서 농업사회에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이 제일 높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산업사회는 어때요? 공장에 출근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나와서 일터에 가야지만 거기에 기계가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거기에 기계가 돌아가고 있지. 거기서 내가 맡은 일을 해야겠죠. 따라서 산업사회가 가장 낮아요.
자, 그리고 정보사회는 어떠냐면은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우리가 선생님을 생각해 볼게요. 정보사회에서 지금 코로나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택근무를 해서 가정과 일터가 굉장히 결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쵸? 점차 그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농업사회만큼 완전히 결합되어 있진 않아.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가정과 일터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조금은 유연하게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이 또 출근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때는 가정과 일터가 통합이 굉장히 높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똑같이 집에서 학교라는 일터로 출근을 해야 돼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따라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정부와 사회가 농업사회와 그리고 산업사회 중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정부와 사회는 농업사회는 매우 높음이었는데 정보사회는 높음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사회의 변동 속도는 어디가 제일 빠르겠어? 그치, 정부와 사회가 가장 빠르고. 자, 그리고는 그쵸. 그 다음은 바로 산업사회겠지. 농업사회는 다 비슷비슷하죠. 그쵸. 사회가 굉장히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느림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구성원 간 익명성. 농업사회는 다 알죠? 저기 누구네 집에 뭐 누가 어떻게 했대. 누가 저쪽 누구네 집에 딸이 장가를 갔대. 딸이 결혼을 했대. 딸이 시집을 갔대. 아들이 장가를 갔대.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구성원 간 익명성이 매우 낮죠. 자, 그리고 산업사회는 중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정보화 사회는 뭐야? 익명성 뒤에 가려서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높다, 높음이라고 선생님이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접촉 정도. 비대면 접촉 정도는 뭐야?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대면하지 않고도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접촉할 수 있는 정도죠. 자, 농업사회는 무조건 면대면이지. 그래서 비대면 접촉 정도는 낮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산업사회는 중간이고, 이 산업사회는 농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랑 비교했을 때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보화 사회는 비대면 접촉 정도가, 그치, 우리가 커뮤니티나 아니면 SNS 이런 걸 통해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만 해도 알 수 있죠. 그쵸?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 소통이 가능해진다 라고 해서 매우 높음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정보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숙지해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 굉장히 간단한 그래프예요. 그래프라든지 표 같은 거를 보고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우리 계층표 분석 같은 표 문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특징들 잘 알아놔야 됩니다.